자, 그 다음에 교재 387조에 가면 이제 도로가 나오는데요. 이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우리가 도로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도로가 여러 가지 도로가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 국토기획법상 기반시설에서 도로가 나왔습니다. 이때 국토기획법상 도로는 기반시설인 도로라고 그래요. 기반시설인 도로. 두 번째, 오늘 건축법에서 도로가 나오는데 건축법상 도로를 우리가 흔히 소방도로라고 얘기하면 소방도로. 소방도로라는 것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용으로 이용된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소방도로에서 건축법상 도로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도로법상 도로도 있고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전지적법에 따른 도로도 있고요. 민법상 주변토지 통행권이라든가 지역공간 같은 이런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나면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 건축법상 도로라는 점 이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법상 도로는 크게 얘기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원칙상 도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도로에 실질적 요건하고 두 번째, 도로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도로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두 가지를 다 갖춰오는 도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실질적 요건은 뭐냐? 실질적 요건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것. 두 번째, 소요 너비는 4m 이상해야 됩니다. 이걸 건축법상 도로의 넓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 넓이는 통상 4m 이상이 됩니다. 세 번째, 현재 도로로 사용 중에 있거나 또는 예정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현재 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획만 낸 거, 예정만 된 것도 도로로 본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는 4m 이상이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예정된 것을 우리는 도로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런 세 가지 요건에다가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형식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첫째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도로로 고시가 됐어야 됩니다. 여기서 관계 법령이라는 것은 국토개법, 도로법, 사도법 이런 법령에 따라서 도로로서 고시가 된다 이 말이죠. 단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법령에 따라서 고시만 됐다. 고시가 되면 무조건 도로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토개법상 기반시설로서 고시가 됐다. 그러면 건축법은 바로 도로가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것은 형식적 요건 하나만 갖췄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을 또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개법상 기반시설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너비는 4m 이상이어야 되고 현재 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예정된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국토개법상 자동차 전용도로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소요 너비가 1.1m, 보행자 전용도로는 소요 너비가 1.5m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4m 못 되죠. 그래서 그런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법상 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요 너비가 4m가 되지 않으면 도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지정, 공고입니다. 누가? 건축, 허가권자가. 다시 말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고시가 된 것뿐만 아니라 허가권자 도로 지정 공고해주면 그것도 도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 요건 세 가지에다가 형식적 요건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도로가 되는데 도로의 지정 공고를 잠깐 볼까요? 이런 얘기죠. A가 땅을 가지고 있고 B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까지 나가는 길이 차단돼 버렸죠.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도로 하나만 개설해 주면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A가 이게 건축물 건축하겠다 건축을 신청하면서 B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B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지역권을 설정하든가 아니면 이 토지를 갖다 임차하든가 해서 A는 B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B의 토지 사용 승낙서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같이 건축을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여기를 도로로 지정 공고해 주면서 건축을 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도로의 지정 공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의 지정 공고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해관계인의 동의.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허가권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토지 소유자 A가 B의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서를 사용 승낙서로 첨부해가지고 사실상 건축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고시가 됐거나 아니면 허가권자 지정 공고한 것이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죠. 어떤 관계에 있느냐. 대지와 도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접도 의무라고 그러죠. 접도 의무. 접도 의무라는 것은 교재 보니까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대지는 적어도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때 도로의 넓이는 얼마겠습니까? 아까 최소한 4m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적어도 2m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걸 반대석에 보면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럼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도로에 2m 선을 접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해석해보면 만약 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면 대지의 사면 가운데 어느 한 면은 반드시 도로에 2m 선을 접하지 않고 있으면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사면 가운데 어느 한 면도 도로에 2m 선을 접하지 않고 있는 이런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맹지라고 그러죠. 눈멀 맹자를 써서 맹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맹지라면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전제 조건은 이 도로가 첫째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어야 됩니다. 전용 도로는 아니어야 돼요. 또 예외가 있습니다. 반드시 2m 선을 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또는 주변에 공지 즉 뭐죠? 공원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공지가 있으면 이런 공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2m 선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예외가 되겠고요. 또 강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말이죠.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단 이게 공장이라면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이 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6m 이상 도로에 얼마 이상을? 4m 이상을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때 그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어야 된다. 그러나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주변에 광장 등의 공지가 있을 때는 꼭 2m 선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공개할 때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때는 6m 이상도 얼마 이상을? 4m 이상을 접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 의무가 되겠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가서 토지를 보러 갈 때 우리가 토지를 보러 간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임장활동 간다고 그럽니다. 임장활동. 자, 임장활동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임장활동 갈 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 중에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합격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합격하는데 얼마나 유능한 공인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합격 인원이 무려 36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들이 드디어 공인중개사를 하겠다 하고 창업을 해서 법인을 만들었죠. 대형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인 변호사들이 아직까지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물론 취득을 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같이 이제 거기서 업을 하게 되는데 대형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공인중개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일단 보니까 그들은 최대 수수료를 99만 원을 받겠다 하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최고 0.9%까지 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산다면 주로 이제 큰 건물이라든가 빌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최고 수수료 99만 원 한정을 해가지고 소위 어떻습니까? 전략을 저가 전략을 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한편으로 보면 오죽했으면 변호사들이 그런 일을 시작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공인중개사의 밥그릇까지 꼭 자기들이 파고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런 한심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들 나름대로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강남 같은 데서 고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를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으면서 그 물건들을 갖다 변호사 자격증 있는 자기들이 직접 하게 되면 훨씬 더 공신력도 있고 믿음이 가지 않겠냐 말이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 법인체를 만들어서 일단 우리가 수수료는 99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겠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1000명은 무료로 수수료 갖다 받지 않고 중개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우리 공인중개사가 정말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하려면 이제 이전으로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지 못하면 사실상 여러분이 항상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 성공하는 공인중개사 되라 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토지를 하고 경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토지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런 실수입니다. 땅을 보러 간다. 땅을 보러 간다. 임장활동 하러 간다고 해요. 근데 임장활동 하러 가는 것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땅만 보러 가는 것은 그 임장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땅 보러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걸 갖다 거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일단 차가 저 밖으로 바람 쐬러 가는 거잖아요.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건 놀러 가고 드라이브 가는 것이지 이건 임장활동이 아니라고요. 근데 누구도 임장활동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대뜸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건 한 번 현장에 나가게 되면 최소한 한낮이라서 하루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두 번째 다녀오면서 어떻습니까? 기름값 들어가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사무실을 닫아놓고 가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들에게 신뢰를 갖다 우리가 뺏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요즘에는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항공사진들을 갖다 통해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는 거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류상 분석을 모두 끝내놓고 다시 말해서 용도지라든가 용도지구라든가 용도구역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 주변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는 투자 가치, 공시지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컨설팅 보고서 정도로 하나 작성을 해놓고 이 토지라는 투자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 땅을 갖다 크로징할 단계가 되면 그런 단계가 되면은
같이 따라서 되지만 그 이제는 함부로 어떤 땅 보러 가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그냥 경치 보고 오는 것이지 땅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류상의 모든 분석을 끝내놓고 서류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보러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사도가 몇 도이냐, 그 토지 위에 안반이라든가 또는 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존재하느냐, 안반이 존재하고 있느냐, 돌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또는 하천 유역에서 너무 하천하고 거리가 가까워 근접거리여서 어떤 범람의 우려들은 없겠느냐, 또는 뭐 이 주변에 축사는 없겠는가, 이런 사실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임장할 때는 단순하게 경치 보러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땅을 보러 갈 때는 여러분들 서류상 분석을 충분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땅에 대한 그 나름대로 어떤 가치 판단, 이런 평가 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 용도지 무슨 저이고 앞으로 투자 가치는 어느 정도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5년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입은 아마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땅을 보러 가시라고요. 그 이전까지 그냥 땅 보러 가는 그건 한량이지 절대 공인중개사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서류상 분석을 갖다 딱 끝내놓고 임장할 때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세요. 나중에.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중개업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땅을 보러 가가지고는 여러분이 현장으로 둘러보러 가는 땅을 가지고는 10건을 해도 단 한 건도 토지를 갖다 계약서를 못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구두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을 보러 갈 때도 구두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한테 설명해야 돼요. 사람은 단순해서 말이죠.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서류로서 설명하기는 훨씬 더 잘 먹힙니다. 또 그 서류도 손으로 쓴 글씨보다는 인쇄된 글자의 사람들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로 그걸 갖다 쫙 뽑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뭐 지적도도 첨부하고 그림도 몇 개 첨부하고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도 몇 개 긋고 이렇게 해서 그 서류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이건 어때요? 훨씬 더 우리가 공신력이 뛰어납니다. 반드시 땅은 여러분 이렇게 보고서를 자꾸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유능한 공인중개사로 성공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뜸 그냥 땅만 보러 가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갔는데, 땅을 보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도로가 나 있어요. 도로가 나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고 경기도 거기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뜸 말하면 이게 도로구나. 분명히 도로가 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또 거리에서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눈에는 분명히 도로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도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그런 도로 우리는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현황도로.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전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적도상은 답으로 되어 있다고요. 도로 표시도 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도로가 나 있는 거죠. 이건 개인의 땅인데 마음씨 좋은 토지 소유자가 언제부터 묵인하에 사람들이 거기를 갖다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현황도로라고 얘기합니다. 현황도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문의. 그래서 여러분은 꼭 지방자치 확인해서 이 현황도를 통해서 건축가 나는지 안 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현황도를 통해서 건축가 나오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절대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그 입장에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흔히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현황도는 지방자치단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가 땅을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먼저 서류상 준비를 끝내고, 두 번째 그걸 가져와서 현장을 보고, 세 번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행정관청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행정관청에 들어가서 해당 공무원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고급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행정관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행정관청에 들어가서 공무원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또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질문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특히 뭐 공무원들한테는. 그러나 요즘에 우리 공무원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친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가서 만나보면 이러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건축성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건축은 간단히만 설명드릴까요? 건축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건축 가능 선을 말합니다. 건축 가능성.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A가 이 경우에 A는 A 대지 어떤 부분까지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이 대지는 A의 소유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는 이 대지 100%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그러나 이 도로 관계 때문에 도로의 침식도 방지하고 또는 주차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거를 떼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자신의 대지의 어떤 부분까지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가 그 건축 가능한 한계선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 그러면 건축선은 어디가 되냐? 이건 원칙이 도로 경계선입니다. 도로 경계선하면 도로와 대지 경계선,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죠. 이걸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 원칙적으로 도로 경계선이라고 그래요. 도로 경계선. 그리고 A는 어디까지? 여기다 건축물 이렇게 건축할 수도 있겠죠. 유의할 점은 건축선은 건축 가능선이지 또 건축 의무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가 이 도로 경계선까지 반드시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건축할 수 있다? 여기다 건축할 수 있고 또 건축물을 여기까지 바짝 붙여서 건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건축을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이렇게 또 여기다 건축물을 저기다 뭐 담장이나 하나 이렇게 쌓아놓는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자는 도로 경계선을 넘어서 건축물을 건축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만 좀 보겠습니다. 미달하는 도로. 소요 너비에 미달한다. 이런 경우죠. 자, 이 도로 넓이가 지금 현재 2m입니다. 하나 더. B의 대지, C의 대지, D의 대지가 있습니다. 역시 이 도로 넓이도 2m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의 넓이는 4m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랬죠. 4m 이상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얼마입니까? 2m밖에 안 돼. 그럼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소요 넓이 미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소요 넓이에 미달하고 있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어디가 되냐 말이죠. 이렇게 소요 넓이에 미달하고 있고 도로 반대쪽에도 대지가 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결국 도로 소요 너비만큼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소요 너비 4m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양쪽 대지 소유자들이 1m씩을 뒤로 후퇴해서 건축하면 되겠네요. 그럼 양쪽 대지 소유자들이 1m씩을 양보하게 되면 도로 넓이 2m에다가 그 다음에 후퇴된 2m 플러스해서 4m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 도로 소요 너비는 4m, 4m 2분의 1 그러면 2m입니다. 이쪽으로 2m. 또 이쪽으로 2m. 이걸 각각 후퇴한 선이 되는 겁니다. 각각 후퇴한 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시 1m가 들어온 것이고 여기도 1m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도로 소림이 4m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건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 경계선인데 단 도로 소림이 미달하고 있다. 그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각각 양쪽으로 후퇴한 선, 이게 건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도로 소유념에 미달하고 있고 반대쪽에 뭐가 있냐? 반대쪽에 하천이라든가 하천 또는 무슨 뭐 철도부지라든가 철도부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천, 철도부지, 경사지 이런 게 있으면 이쪽으로 후퇴하고 싶어도 이쪽으로 후퇴 못 시키겠죠.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후퇴될 것까지 이쪽으로 후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도로 소유념에 미달하고 있고 도로 반대쪽에 하천, 철도부지, 경사지가 있을 때는 하천, 철도부지,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도로 소요 너비만큼을 반대쪽으로 수평 이동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세대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2m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2m가. 그래서 2m에서 건축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건축주는 원래 자신의 대지 어디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경계선까지. 도로 경계선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요. 근데 도로 소요 너비가 미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양쪽에 대지가 있다고요. 그럼 양쪽 대지 소유자들이 일정 거리를 후퇴해서 도로 소요 너비만큼을 만들어주고 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에 도로가 대지가 없다. 대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후퇴될 부분까지 반대쪽으로 한쪽 대지 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이 땅을 소유권을 뺏긴다는 얘기는 안 해요.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B에게 있고 소유권은 여전히 C에게 있습니다. 다만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지 못하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얘기지 이 부분은 소유권이 뺏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런 점을 우리가 나중에 실무상에 이용을 해보면 이런 땅을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강남 같은 데서 이 땅을 갖다 산다고 합시다. 여기가 10m였고요. 여기가 10m였고요. 대지 면적이 얼마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였습니다. 100제곱미터. 그래서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이걸 실제 어떻습니까? 강남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산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만큼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10이니까 10제곱미터 빠지게 되네. 10제곱미터. 그렇죠? 그러면 실제 100제곱미터 가운데 10제곱미터가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격의 조정이 없이 상대방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산다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이 땅만 보지 말고 앞에 접하고 있는 도로 넓이가 얼마인가 이것까지 확인해 보고 도로와 소유념이 미달하고 있으면 이만큼을 내가 후퇴해서 건축해야 되고 후퇴하는 만큼 나는 거기다 사유재산권이 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가격 조정을 갖다 제시해야 되겠죠. 나는 이 부분까지 건축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조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에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만 바라보지 이 도로 넓이는 바라보지도 않고 또 이게 건축이 어디가 되는지 이걸 전혀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건축선을 생각을 못해. 땅을 살 때는. 그래서 땅을 살 때는 나중에 건축선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땅을 사야만이 제대로 전문가 되는 것이고 손해보지 않고 땅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2m를 손해보잖아요. 2m로 그러죠. 그래서 건축선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88쪽에 가면 3번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는 얘기 나오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이나 담장 이 건축선에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 지표 아래 땅 밑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2번 도로면 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나 이 건축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에 출입문 이렇게 하나 냈는데 이 출입문이 어떤 출입문이냐? 미닫이식이 아니고 여닫이식이야. 여닫이식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안쪽으로 딱 도는데 문을 열면 밖으로 이렇게 딱 돌출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 문을 열어놓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단속 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 문을 갖다 탁 닫는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출입문이나 창문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을 때는 안 돼요. 반대하면 도로면으로부터 4.5m를 초과하는 높이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었을 때, 닫았을 때 이 건축 수익면을 넘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만 안 된다고요. 그러면 4.5m 기준은 뭐냐? 이 4.5m는 화물 차량의 최대 적재함 높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물 차량에 짐을 싣고 지나가면서 최대 적재를 4.5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딜 지나가다 보면 돌다리 뭡니까? 굴다리가 나타나요. 차를 가지고 쭉 진입하다 보면 거기에 빨간 것으로 앞에 4.5라는 글씨가 가끔 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심코 지나갔지만 앞으로 보면 반가울 겁니다. 이게 소위 화물 차량의 최대 적재함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상에서 화물 차량에 짐을 싣고 지나가도 걸리지 않을 정도만 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4.5m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선이 정해지면 건축선에서 두 가지 건축제한을 받는다. 첫 번째,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마라. 두 번째,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았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건축선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90조에 가면 지역지관의 건축물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늘 거기 건폐율 용적률을 그 다음에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층수 나오죠. 자, 이 개념들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 건폐율 용적률 우리가 앞에서 국토개법에서 다뤘어요. 단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용적률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다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국토개법에서 두 가지만 빼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가지를 빼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층 뺍니다. 지하층. 두 번째, 지상층에도 주차장 뺍니다. 세 번째, 피난 안전구역 뺍니다. 피난 안전구역. 피난 안전구역은 말이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이건 우리가 30층 이상, 50층 미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층 건축물 하면 30층 이상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중에서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50층 미만이면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은 중간중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피난 안전구역은 제시켜준다는 얘기죠. 또 대피 공간. 이건 뭐냐? 우리는 건물의 층수가 말이죠. 건물의 층수가 11층. 11층 이상이면 건축물의 옥상에 이걸 갖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헬리포트입니다. 헬기에 앉아서 헬리포트. 그래서 헬기에 앉아서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지붕이 평지붕이 아니고 경사진 지붕이에요. 경사진 지붕 같은 헬기가 앉을 수 없겠죠. 이런 경우 경사진 지붕 바로 아래, 경사진 지붕 바로 아래에 뭘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는 별도의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피 공간.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대피 공간을 갖다 똑같이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층 이상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면 항상 여러분 옥상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겠죠. 옥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뭐가 대기하고 있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안 타보던 헬기도 한번 타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옥상에 가셔서 헬기를 타시든가 아니면 경사진 지붕이어서 헬기가 앉을 수 없으면 옥상 바로 밑에
대피공간을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쪽으로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용종 이런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인데 연면적 크게 네 가지가 줘야 된다. 지하철,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렇게 기억하시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대지 면적이라는 얘기 나오죠. 대지 면적. 여러분, 대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대지 면적. 이런 갑의 대지가 있습니다. 갑의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그럼 대지 면적 계산을 해요. 왜 대지 면적이 필요해? 이게 또 필요하죠. 용률 계산할 때 또는 건폐율 계산할 때 이 대지 면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것이죠. 대지는 높낮이가 있어요. 굴곡, 업다운이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높낮이를 갖다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 대지라는 것이 약간 높은 곳에서 보면 높낮이가 보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점차 올라가게 되면 높낮이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게 될 거란 얘기죠. 저 높은 곳에서 쳐다보세요. 뭐로 본다? 평면으로 보이죠. 이게 사물의 위치죠. 즉 점차 멀어져 가면 똑같아 보인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까이서 볼 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얼굴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게 보이지만 점차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물의 위치예요. 그래서 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도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평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평면으로 보고 대지 면적을 그냥 계산하게 되는데 이걸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이라고 합니다. 수평투영 면적. 즉 가로가 10m요. 세로가 10m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지 면적은 얼마? 전부 다 무시하고 x는 100제곱미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지는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대지 안에 뭐가 있느냐? 대지 안에 여기 공원이 있어. 공원. 또 여기 뭐가 있냐? 도로가 있어. 그럼 이 공원이나 도로는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이 도시군계획 시설 부분은 대지면적 산지에서 제외시켜준다는 점 기억하세요. 제외시켜준다. 또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소요nom에 미달해가지고 건축선이 따로 지정됐죠. 이 부분. 또 어떤 부분? 이 부분. 이런 부분을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선까지 대지부분이라고 그래요.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선까지 대지부분. 이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시켜줍니다.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시켜준다. 그러면 대지면적 산정에서 이것만 기합니다.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도로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을 한다. 그러나 대지 안에 도로라든가 공원 등의 도시군계 시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주고 또 소요nom에 미달해서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한 경우 그때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건축선까지 대지 부분은 대지면적 산지에서 제외시켜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우리가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층수 나오죠. 자, 건축면적. 그 다음에 바닥면적. 연면적. 이런 건축은 꼭 기억해야 될 용어들이죠. 간단히 건축면적은 건축 물의 면적이야. 바닥면적은 바닥의 면적이야.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합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면적, 바닥 면적은 바닥 면적,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
그럼 건축 면적은 뭡니까? 건축 면적.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어요. 연받는 건물이. 이 옥상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직사각형 건물인데 이 건물이 대지 내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의 면적이라고 해요. 대지 내에서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면적. 그 건축물 자체 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면적은 항상 어디를 기준하느냐?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외벽. 저희 이제 외벽이죠. 내벽입니다. 그러면 바깥쪽 외벽이 있겠죠. 그 외벽의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은 가상의 중심선. 가상의 중심선을 따라서 하늘에서 쳐다본 면적입니다. 이렇게. 이 면적이죠. 이걸 하늘에서 바라본 면적. 이 면적이 한마디로 뭐가 된다? 건축 면적이 된다. 건축 면적. 그래서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근데 건축물은 벽이 없을 수도 있죠. 벽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외곽 부분에 기둥, 가장 바깥에는 기둥이 있을 겁니다. 그 기둥의 중심선.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건축 면적은 건축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바닥 면적 나오죠? 바닥 면적은 뭐냐? 바닥의 면적이에요. 그럼 바닥 면적 몇 개죠? 바닥은 층수에 따라 다르죠? 건물이 10층 건물이면 바닥 면적이 10개 되는 것이고 100층이면 100개가 되죠? 이게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각층입니다. 각층. 또는 각층 일부. 우리 교실 바닥 면적처럼 이렇게 일부를 갖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 있으면 벽을 기준하고 벽이 없으면 기둥을 기준하고 기둥도 없으면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교실은 지금 현재 4개의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교실의 바닥 면적 그러면 어때? 이 4개의 벽의 중심선을 따라서 하늘에서 쳐다본 면적이 바닥 면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항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건물이 직각으로 반듯하게 올라갔으면 바닥 면적이 모두 동일하게 있으나 건물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1층은 100, 2층은 80, 3층은 70 점차 이제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할 때는 항상 어떤 바닥 면적을 꼭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저 건물의 바닥 면적의 표현은 맞지 않겠죠? 저 건물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을 전부 합한 걸 뭐라고 한다? 연면적이라고 그래. 연면적. 단 여기서 연면적은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원래 지하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하층을 포함. 그러면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예요. 다만 아까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을 빼준다고 그랬죠? 용적률 산정할 때는. 자, 그래서 앞으로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면적, 건축물 외벽 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단 지하층은 포함되는 개념인데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건물의 층수를 보겠습니다. 층수. 전체 건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항상 뺀다고 그랬지 아까. 지하층 건물의 층수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물의 층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남산타워, 중국의 동방명주 이런 건축물들은 층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것을 몇 층 건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낳게 하죠. 이런 경우엔 층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건축물은 한 층을 몇 메타로? 한 층을 4m, 4m를 한 개 층으로 본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건물의 한 층 높이가 4m다.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의 층고를 한 층을 몇 메타로 건축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고는 건물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층고가 3m, 어떤 건물은 층고가 4m.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 건물이 층수가 많다는 것이 건물의 높이가 높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억하세요. 즉 50층 건물이 40층 건축물보다 반드시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왜냐? 50층 건물은 한 층 건물의 층고를 3m로 건축했습니다. 그럼 5, 35, 150m죠. 40층 건물은 한 층 높이를 4m라 했으면 4, 40면 160m 되잖아요. 그럼 40층 건물이 30층 건축물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0층 건축물보다. 자,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건물이 2번 보시죠. 건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를 본다고 그랬죠. 건물이 앞에서 보면 10층, 옆에서 보면 11층, 뒤에서 보니까 12층이더라. 이렇게 건물의 층수가 각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를 본다고요. 가장 많은 층수를 가장 높은 층수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건물을 12층 건물로 본다가 아니라 이 건물이 11층이 가장 많으면 11층, 12층이 가장 많으면 12층으로 보고 10층이 가장 많으면 10층 건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게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본다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지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건물의 층수, 또 용적률 산정 방법, 이 정도는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건축법은 이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 높이 제한이라든가 뒤에 뭐 건축은 분쟁위원회 뭐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분쟁위원회 같은 건 뭐 사실 우리 시험하고 거의 관계없고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서 별도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오늘 기본적인 용어 정의, 또 이행강제는 국토기획법 3부 이행강제라는 용어 한번 나왔었죠. 그때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행강제 뭔가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지나가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다음 주에는 주택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